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상승이 의외였는데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프리솔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영화도 있습니다. 프리솔로라고. 어떤 보조적인 수단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암벽을 등반하는 극단적인 그 스포츠라고 하죠.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보면 높은 곳을 보면 사람은 올라가서 거기를 정복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친구에게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결단코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뭐 상승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나온 뉴스는 있어요.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세금 환급을 빨리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금리는 동결을 해놓고 세금 환급을 빨리 서둘러서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1조 5천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87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네. 그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한 12시 정도에 보였던 것 같은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 열리고 나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2시 넘어서 2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홍콩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도 그때 살짝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중국 쪽 그런 뉴스 외에는 어제 나왔던 뭐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뭐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사실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시장이 사실 다른 나라들 빠질 때 우리나라도 빠지고 다른 나라들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오르는데 우리는 빠지고 빠지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 안 좋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시장이 선행을 하느냐 그런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선물이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선행인지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본도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오랜만에 많이 매수를 했어요. 7천 계약 정도. 코스피 주식은 매수를 안 했는데 선물을 7천 계약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부터 매도 600억 정도를 하고 있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죠. 네,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주식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뭐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죠. 네, 더 싸게 원화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외국인한테는 아주 유리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제 나왔던 악재들, 뭐 전쟁 관련 뉴스도 다 악재였고, 그리고 연준 의장 발언도 악재였는데 오늘 올라갈 수 있는 뉴스는 없었다. 중국 때문에, 홍콩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호전된 부분도 2시였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올랐던 부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사실 어떤 투자 매력도,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뭐 이런 게 투자자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데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상승 부분은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유럽은 뭐 보합 정도였고,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의 뭐 발언이 있고 나서 아마 빠졌던 것 같은데 1% 정도 빠졌다가 회복을 했어요. 네.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죠, 이번에도. 네.
그 매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준의 의도는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갈 것 같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연준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물가가 높으니까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연준이 시장을 조작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연준이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뭐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외부에서 비난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 합리적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물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 여파를 타서 우리나라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계속 빠져 있었어요. 네. 선물이 같이 올라야 되는 거죠. 미국 선물이 올라야 우리나라가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게 설명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제 지표가 거의 없어요. 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2월 시카고 연준 활동 지수 이게 이제 0.51 이전이 0.59였어요. 그 위에는 전부 다 그냥 뉴스였거든요. 네, 뉴스를 보면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뭐 분석한 뭐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0.01%에서 0.06%의 성장률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장기화될 경우에 겨우 0.06%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 정도면 뭐 통화 정책 조금만 써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장기화돼도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수출 통제가. 다만, 이걸 또 이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지금 수출 통제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 유가가 올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훼손이 되는 부분,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연결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이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여러 대 이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 그 호티 반군이 공격을 하니까 이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몇 개를 줬다라는 얘기죠. 조금 달래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중국의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했습니다. 보잉 737 비행기가. 예,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통로 8곳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마리우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리우폴은 제외됐어요. 지금 이 마리우폴은 40만 명의 인구가 있고 지금 동쪽 크림반도의 동쪽에 있는 주요 도시인데 지금 거의 포위돼 가지고 함락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만 지금 민간인이 2,500명 정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포위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식량이나 물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함락 직전인데 인도적 통로를 여기는 개방을 안 해줬습니다. 빼앗겼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크림반도의 왼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3대 도시가 있어요. 오데사라고 하는 물류항이 있거든요. 인구가 여기는 100만 명인데 여기에 첫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몰도바랑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쪽이 뚫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에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했다. 이래서 이 무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요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일본이 코로나 비상방역 조치를 22일부터 전면 해제하겠다. 네, 지금 2만 명대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면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단 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한테는 좋은 뉴스겠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그 식량 공급망이 거의 마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그 곡물이 밀하고 보리하고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유가 들어가 있는데 해바라기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는 게 전 세계 물량의 53% 정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지금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팜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팜유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 기름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료주들이 올랐어요. 그 상한가 같잖아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사료 시장이라는 게 참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식량 공급난 사람이 먹는 식량 공급난인데 왜 이 사료가 오르나 하는 거죠. 저는 식량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식들은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사실 뭐 밀이나 이런 거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밀가루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합의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을 경유를 해서 중국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확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지금 112달러예요. 예. 유럽이 지금 러시아의 5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거의 뭐 지금 반대하는 나라들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대안이 사실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합의를 하는 그 나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유가가 오르는 건 안 좋은 거죠. 일단 유가가 이렇게 112달러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하고 그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일본의 제재라든지 아니면 지금 쿠릴 열도라고 해서 이쪽 러시아 쪽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그 섬이 4개 있거든요. 네. 원래 이 2개 그 중에 4개 중에서 2개를 일본한테 반납을 하기로 하고 뭐 했는데 지금 또 그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4개 다 우리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영토 분쟁이 거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페이스북하고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거 메타에서 만든 이거를 극단주의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러시아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을 갑자기 연다고 했어요. 네. 이 중동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뭐 좀 그렇다. 근데 사우디가 사실 거의 그 중동에서 수장이거든요. 사우디가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거기에 뭐 이게 메카 메디나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이집트와 원래 그 중동 지역의 옛날에 수장은 이집트였거든요. 예, 이집트가 근데 많이 약해져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고 바이든이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라는 명확한 징후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기가 자꾸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생화학 무기를 쓰게 되면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뉴스죠. 그리고 미국이 비밀리에 그 입수를 했던 소련제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SA-8하고 S-300 있거든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SA-8은 지원을 한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가 S-300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저께 나온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이 S-300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이거 S-300을 팔았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자기들과의 협약에서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조약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거를 주는 나라가 있으면 이게 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좀 민감할 수 있는 소련제 무기를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거 기후변화 관련된 데이터를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기업들이 이런데 비용을 더 들여야 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국이 원전의 비중을 지금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영국의 총 전력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6%인데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전에서 기대는 그 전력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 전기. 지금은 당장은 뭐 석탄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나 뭐 이런 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충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전기차가 자꾸 늘어가게 되면 그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전기가 충당이 안 된다 그러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런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피치가 글로벌 성장률을 4.2에서 3.5%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했어요. 큰 폭으로. 우리나라는 3%에서 2.7%로 하향했고 유럽은 4.3에서 3%로 하향했어요. 다른 데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예, 유럽이 타격이 제일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9에서 3.7로 하향을 했습니다. 상당히 낮게 하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10번을 올릴 것 같다. 지금부터. 이번 한 번 빼고 10번. 그러면 뭐 거의 3%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연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더 급격한 정책 전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0.5%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0.25%를 했으니까 0.5%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했고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는 아예 그냥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미 전쟁 전부터, 인플레는 악화가 되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이 사람이? 전쟁 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전쟁 전에 이미 인플레가 전망이 악화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공급망 혼란이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때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려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근데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경제 성장에 이제 안 좋다라는 얘기죠. 성장률을 계속 줄여가는, 깎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걸 제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언급을 했어요. 네. 3년에 걸쳐서 2%로 수렴할 것이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당장 일단 금리를 올려놓고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 대응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워낙 강하고 노동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을 쓰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훼손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뉴스를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유가가 뛰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0.5%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보스틱 그 연준 총재도 뭐 3회 얘기했다가 지금 6회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냥 해기마다 그냥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 지표가 훼손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조금 의외였고 여전히 주식은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하지만 뭐 부정적으로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지수는 전체로 못 올라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잘 선택을 하면 지금은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있었는데 말씀처럼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투자하는데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질문에도 골드만삭스가 지금 뭐 S&P 500을 4,700으로 했다가 3,600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매우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안 좋게 갈 것 같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골드만삭스는 사실 그 시장을 이렇게 잘 맞추는 뭐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V자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다라는 거죠. 이게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 지금 뭐 이게 이 금리 올려가지고 막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렇게 경계를 제가 5월달까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5월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충분히 오르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겨요. 예. 항상 금리가 충분히 오르고 난 뒤에 그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동결을 합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동결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인하 때는 바로 위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 인하 때 그때는 다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뭐 6회, 9회, 뭐 10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1년 정도. 올라가는 중에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산 축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산 축소를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확실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거든요. 근데 5월부터, 근데 아직 이번에는 또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연준이 여러 가지 도구를 쓰는데 지금 그 금리,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금리를 하나 또 만들어 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올랐어요. 네, 0.15에서 0.4%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금리 올릴 때 이걸 같이 올려가지고 조절을 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야겠죠. 예. 근데, 경제 지표가 나오고 금리 인상의 효과가 3개월, 6개월 정도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금리를 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가 사용되는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고 유가가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뭐 불안해할 건 없고 다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뭐 혹시 잘못되면 이게 끝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지금.
예.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실적을 깔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제가 초두에 그 뭐 암벽 등반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오늘 같은 경우가 공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시장 같은 거죠. 예. 이제부터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예, 이제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제랑 또 얘기가 바뀌느냐? 예,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는 거 없고 저는 원래 긍정론자예요. 시장을 항상 올라간다고 경제는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다.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항상 뭔가 이게 오를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하고 올라가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월까지는 편안하지만 5월부터는 매우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근데 지수의 상승 흐름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다.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00이나 2,900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는 게 편안한데 그 정도도 지금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아직 시간은 금리가 충분히 오르기 전까지는 네,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쟁 관련된 우울한 뉴스들은 많았는데 세계 정상들 중에서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해변가에 3살짜리 남자의 시체가 떠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난민 정책을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근데 지금 현재 세계 정상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을 할 뿐이거든요. 네. 빨리 이런 슬픈 일이 그만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